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제가 포병이나 소총 이야기만 하면 자꾸 두레텍 이야기를 하면서 두레텍이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레텍은 차별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 텐데요.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E-7 조기경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건 당연히 그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건 무엇보다도 가격일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계약의 주체라는 건 이번 사업이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 원조라는 것인데요. 이번 승인은 E-7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4대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조 7천억 규모인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보셨어도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은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선 가격면에서도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를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럼 이게 비싼 것이냐고 했을 때 E-7의 가격치고는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보통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이 FMS 승인을 할 때는 실제 무기 도입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과정 중에 무기 가격 등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몇십 프로는 더 비싸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딱 이번 사업에 필요한 실제 가격만 부른 것입니다. 왜 제가 그리 생각을 했냐면요. 우선 얼마 전에 미국 정부와 보잉 간의 E-7 가격 협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보잉과 E-7에 대한 첫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럼 그때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보잉이 E-7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처음 요구했던 가격은 대당 3조 4천억이었습니다. 내 조기경보기 한 대 가격을 이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미 정부와 보잉은 가격 협상을 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타결된 가격은 얼마냐? 보잉과 미국 공군의 E-7 첫 도입 계약은 2대의 조기경보기와 유지 보수 훈련 비용도 포함한 가격인데요. 이 계약은 2024년 8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잉과 미 정부는 2대의 E-7 도입에 대한 가격으로 25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3조 5천억쯤입니다. 그러니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우리나라가 도입할 E-7 조기경보기 4대의 가격으로 승인한 6조 7천억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일 우리가 E-7을 FMS가 아닌 상업거래로 미국 보잉으로부터 도입하려 했다면 보잉이 얼마를 불렀겠습니까? 미국 보잉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한 대에 3조 4천억을 불렀던 회사입니다. 아마 당연히 보잉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아니 더 비싼 가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그나마 FMS기에 가능한 가격이었고, 이번에도 FMS가 보잉의 바가지를 막아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방사청은 이번 조기경보기 4대 도입에 대략 3조 4천억의 예산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승인한 가격은 우리 방사청이 잡은 예산의 거의 2배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기경보기 사업의 기종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 3개 회사가 경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회사는 거의 우리 방사청이 정한 가격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E-7은 그 가격의 2배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계약은 FMS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E-7에 대한 가격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보잉과 가격을 협상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가격의 약간의 행정비용만 포함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에게는 가격 협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그대로 들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두 업체들의 조기경보기는 상업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협상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FMS는 우리에게 가격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승인 가격은 오히려 미국 공군의 도입 가격보다 그래도 아주 약간 저렴한데요. 아마 그건 우리 공군이 이미 2737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군에게 2737의 기체인 보잉 737 여객기에 대한 제반 설비, 그러니까 경납고나 정비 설비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으로 보잉 737 기종을 도입하는 미국 공군과 달리 우리 공군은 보잉 737에 대한 설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더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미국의 승인 금액이 오히려 미국 공군의 도입 비용보다 싸서 장비 중에 뭔가 빠진 게 없나 했으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딱히 빠진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인 내용에는 예비 엔진이나 예비 부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만 세부 내용에서 제 관심을 집중하게 한 건 드디어 이번에 미국의 M코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PL용 A사 레이더에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새로운 항법장치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결론은 미국 공군. 정확히는 공군만 도입하는 항법장치는 아니고 미국 정부가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항법장치가 신형이 배치되고 있고 그 영향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 항법장치가 우리의 E7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우리 군이 도입을 그리 꺼려했던 M코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때 미국의 군용 GPS를 달려다가 포기를 했고 그 원인이 M코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M코드는 날마다 미국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날마다 미군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하는 M코드의 사용을 거부하고 항제밍 안테나를 별도로 개발해서 달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장비 중에 M코드를 장착한 무기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비 중에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하는 장비는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KGGB가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KGGB에 사용하는 군용 GPS는 P코드입니다. 이 P코드는 날마다 암호를 받을 필요는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GGB에 사용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정부는 앞으로는 P코드의 사용을 중단하고 M코드만을 사용할 것이고 아직은 이미 달려있는 P코드에 대한 사용은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P코드의 적용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모든 미국산 무기에는 M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아마 KF-16의 개량에도 M코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짐작은 하지만 저는 KF-16에 M코드가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E7에 드디어 M코드가 들어가는 게 세부 계약 내용에 나오고 당연히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은 이제 앞으로 P코드의 신규 도입은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E7에는 M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조기 경보기는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항법장치는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레이더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에게 항법장치는 필수 중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미국의 M코드가 도입된 첫 확인 사례이고 아마 저의 짐작으로는 F-35나 F-15K의 개량에도 M코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기체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미군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링크 16에 이어서 미국에 대한 종속은 갈수록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에 미국의 M코드 사용을 거부해도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은 M코드의 사용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미국 정부의 E7에 대한 판매 승인과 그 가격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실로 놀랍다고 밖에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꼭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7이 이리 비싼 건 이 기체가 첫 생산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E7도 앞으로는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31년까지 조기경보기를 추가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기경보기를 미국의 E7 1차 생산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승인을 서두른 면이 있고 미국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빨리 승인해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일 우리가 미국 공군의 1차분에 포함해서 도입하는 게 아닌 2차분이나 3차분에 포함해서 도입하는 거라면 더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솔직히 그것보다는 다른 기종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겠죠. 당장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는 지금 나토의 일원으로 E3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E3의 후속기로 미국의 E7이 아닌 스웨덴의 글로벌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E7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른 두 기종이 우리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은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비싼 E7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점은 이번에 E7 도입 기사를 보는데 언론사들에서 우리는 이미 E7을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대를 도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E7을 보유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E7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E7은 아직 개발 완료도 안 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기체는 2737이고 이 기종은 E7과 확연히 다른 기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보유한 4대의 2737도 E7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고 이 비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껍데기만 같지. 구성 내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2737 4대를 E7으로 개량하는 비용도 상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7을 8대를 운용하는 걸 구축하는 데만 해도 못해도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굳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E7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는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이런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E7을 도입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은 E7 말고 다른 기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레텍의 신형탄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요즘 포병무기나 소화기 등을 다룰 때마다 댓글에서 항상 이 회사 이야기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왜 우리 정부는 이런 대단한 탄약을 도입하지 않고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두레텍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두레텍에 탄을 대량 도입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가 두레텍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당장 도입하지 않아서요? 어떤 업체가 새로운 무기를 정부에 제안하면 그게 제안하자마자 바로 우리 군에 도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기 도입에는 정상적인 획득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레텍의 특수탄은 바로 이 획득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우리 정부가 도입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레텍은 기존까지는 거의 정부 납품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두레텍에 탄을 대량으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오히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에 무기를 대량 도입하겠다니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두레텍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대략 2026년부터 두레텍의 탄은 우리 군에 대량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두레텍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건 역시 두레텍의 탄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두레텍은 작은 중소기업인데 다른 대기업과 협력하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에 제대로 대규모 납품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두레텍의 기술을 사용하는 야포탄의 개발이 늦어질 거라는 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레텍에서 두레텍의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155mm 야포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두레텍은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레텍 혼자서 야포탄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 개발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나 풍산 같은 대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두레텍은 대기업과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전부 자신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포탄의 개발도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에는 두레텍이 개발하겠다는 학력감소탄과 거의 비슷한 야포탄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두레텍의 아이디어는 포탄의 뒷부분에 홈을 파는 건데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압력으로 포탄의 뒷부분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가 되는 뒷부분에서 포탄을 잡아당겨서 사거리를 줄이는 건데요. 그래서 두레텍은 포탄의 측면에 홈을 파서 뒷부분에 공기를 보내서 진공 상태가 되는 걸 막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포탄이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 58 구경장 장포신 자주포를 위해서 개발했던 사거리 연장탄으로 우리나라의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로켓 추진과 그리고 바로 포탄의 뒷부분이 진공이 되는 걸 막아주는 베이스 브리드 기능을 가진 탄입니다. 베이스 브리드 기능이란 포탄의 후부에 가스를 발생해서 포탄의 후부가 진공이 되는 걸 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거리 연장탄은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브리드 기능을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의 내부 최적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정작 탑재되는 폭약의 양이 줄어들었는데요. 미국의 사거리 연장탄은 로켓 추진만 사용하고 베이스 브리드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사거리 연장탄과 동등한 사거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8 구경장 장포신 자주포의 개발은 실패했지만 이 사거리 연장탄만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사거리 연장탄이 사거리를 연장한 원리가 두레텍의 탄과 비슷합니다. 다만 저도 미국의 사거리 연장탄의 형상은 보지 못해서 확정적으로 답은 할 수 없지만 이 탄은 두레텍의 탄처럼 탄의 후미에 홈을 판 게 아니라
탄의 후미를 좀 더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탄의 후미가 진공 상태가 되는 걸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도 두레텍의 탄처럼 포탄의 형상을 변형해서 탄의 후미가 진공이 되는 걸 막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두레텍이 155mm를 개발했을 때 미국의 이 사거리 연장탄보다 더 뛰어난 사거리를 가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거리 연장탄이 별도의 가스를 분출하는 베이스브리드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포탄의 내부 용적을 잡아먹고 그래서 탑재하는 폭약의 양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두레텍의 탄은 더 많은 폭약을 탑재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그 원리를 사용하는 포탄을 개발했고 두레텍의 탄이 미국의 이 신형탄을 뛰어넘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두레텍의 탄이 대단하다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아실 텐데요.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비공이 미국의 FCT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FCT라는 건 해외 무기 비교 시험이라는 것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의 무기를 비교 시험해보고 필요하다면 그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공은 바로 이 FCT를 전부 통과했고 그래서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바로 두레텍의 탄도 FCT 1차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레텍의 탄도 FCT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레텍의 탄은 우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걸 알기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군대 납품 실적도 거의 없는 중소기업에 탄약을 대량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서 두레텍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레텍은 차별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드디어 E7 수출을 승인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그리 오래 기다려왔던 E7에 대한 FMS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굳이 E7을 도입해야 할지 다시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E7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